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일, 9월 2일이래. 죄송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역대급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자, 갑시다 이러니까 청문회에서 질의를 받고 답을 하던 후보자가 갔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차수를 변경해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청문회를 지금 한다는 건데, 언제까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여가부 장관 안 하겠다는 건지. 야, 게다가 뭐,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도 서로 하고, 의원들끼리. 그리고 유인촌 후보자는 MB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 날 자꾸 뭐라고 하면 당신들은 문화예술가가 아니라 문화행동가다. 뭐 갈라치기 대왕들이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내가 언제 욕했냐. 이건 뭐 바이든 알리면에 이어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진짜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나 자괴감까지 느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에는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좀 이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이진아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진성준 의원 모시고, 진성준 의원이 강서의리죠, 지역구가 아마. 진성준 의원 모시고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명함을 이렇게 막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다 이렇게 뭉태기를 놔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이걸 들고 나오면서 네가 당선되더라도 어차피 너는 당선 무효니까 각오해라. 우리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찍어라. 먼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팩트가 좀 다른 말이고요. 후보가 직접 돌린 게 아니라 이제 후보 부인, 혹은 제3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돌렸을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돌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본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 가지고서 당선 무효까지는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제가 진성준 의원한테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우리 강철 이빨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안보 상황 얘기 좀 하고요. 특히 지금 미국이 하원 의장도 갈아치우는 데다가 트럼프가 될 대통령이 다음에 트럼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 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이 너무 무능력하다 이러면서 지금 전면에 나섰다는 건데 인기가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한국과 이 북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지금 바이든하고 이 기시다 사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기조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경고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 얘기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님의 친묵님께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상식이 정말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님도 청문회가 무의미하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써니님, 조떼꾸알 꾸벅꾸벅 와락와락 눌러만 주시면 제가 안아드립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도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지현숙 님도 예뻐지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틀만 저녁을 안 먹으면은 볼살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틀째 안 먹었더니 조금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안 먹어볼까?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오늘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기자는 뭐 젊으니까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요즘은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도 밤사이에 뭐 나온 게 많아가지고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가 밤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정회를 거듭한 후에 이제 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파행이 됐습니다. 네. 또 반면 유 후보자 청문회장에서는 이제 질의 시간에 자료를 보여주는 것을 놓고서 좀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예전에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 할 때 기자들한테 뭐 이렇게 XX 했던 그걸 틀어준 거잖아요. 자기 욕한 적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그 당시에 분명히 유인촌 장관이 죄송하다고 사과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또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욕하는 거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참 특이하고 거기서도 또 다른 의원들 약간 또 XX가 많이 나왔다고 다들 흥분하셨나 봅니다. 우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키트리 코인 보유 의혹 공방이 지금 김행 후보자를 둘러싸고 아직 가시지를 않는데 네. 이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김행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동시 접속자가 거의 막 2만 명, 1만 명 이상 넘어가면서 네. 유인촌 후보자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 문정복 의원이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가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 달러, 즉 코인을 받았다라면서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오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후에는 저녁에는 계속 코인 이런 스팀잇이라는 것은 다른 그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뭐 돈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을 제기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이제 김 후보자는 할 말 다 하고 우기고 분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가 좀 소란스러워졌었습니다. 이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인신공격인지 질의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항의하자 문 의원과 또 야당 측에서 고성으로 맞받아쳤더니 이때 또 정 의원이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 뭐 이렇게 막말이 또 오갔는데요. 그러면서 뭐 많이 컸다, 뭐 조용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연출됐었습니다. 네, 이 스팀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예요. 말하자면은 그 서비스에다가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서비스 사이트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나가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그러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요즘에 말하는 바로 그 코인. 그래서 스팀잇에서는 괜찮은 어떤 반응을 보인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코인을 주는데 그 코인을 또 실질적인 법정 화폐로 거래소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위키트리가 그런 장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뷰징을 끊는 이상한 기사들을 잔뜩 써놓고 사람들이 클릭 수가 늘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김행 의원은 처음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더니 이제는 말을 좀 바꿨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사람의 말한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해명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위키트리 처음에 김행 후보자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가치는 사실 좋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들어갔다 오면서 갑자기 2018년도에 다시 이제 본인의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받아들이고 환수하면서 갑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어뷰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제 문정복 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은 그런 걸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고, 그러고 또 이제 용해인 의원이 제기했던 것은 이제 기사 제목들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그런 이제 클릭을 유도하는 너무나 좀 부끄럽고 제가 오히려 민망해지는 뜨거운, 것이다. 네. 네, 그러면서 뭐 황색 언론이란 말이 아까울 옐로우 정도다. 페이지.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뭐 김 후보자는 계속해서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말이 계속 뭐 다 맞다.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을 하냐 했지만 자료 제출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준비한 것은 판넬 같은 게 또 준비가 됐는데 이 판넬은 또 출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럼 그 출처 없는 판넬 그걸 출처를 밝혀서 자료를 달라 야당 의원에 밝혔지만 이제 그 김 후보자는 끝끝내 이제 자료는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태도도 문제가 됐는데요. 뭐 자신의 이제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뭐 책상을 내려친다거나 네, 그런 표현들도 사용해서 이제 그 어제 위원장이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 후보자에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그 이상하고 선정적이고 나쁘끄러운 그런 기사들을 잔뜩 올려가지고 이런 걸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서 돈을 버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할 말입니까? 네, 그 유일하게 뭐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전체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어갔고 네. 또 여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는 예전에 뭐 자신이 이제 부회장일 때 모든 기사를 다 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그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을 뭐 네.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많은 언론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목 자체를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실 그렇죠. 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소리내서 편안하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말을 정확하게 못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이상한 그런 기사 가치가 없는 오로지 성적인 호기심만 자극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제 그것보다 더 그것도 그렇고 더 웃긴 거는 김 후보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본인에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야당 의원의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의 불리한 소식을 갖다가 갑자기 쓱 끌어들이더니 네. 아 그것도 가짜뉴스 아니냐 이러면서 또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네, 여당 의원에서 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여당 의원들은 이제 일단은 방어전에 나섰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기준에 전혀 그 기준에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두둔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성이 계속 오갔습니다. 자 이렇게 김행 후보자 이렇게 말하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언급하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누구나 다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당해도 애를 낳으라 얘기할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좀 변명하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도 참 부적절하고 아주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이거 말고도 그 사회이사 경력이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나 봐요? 네, 사회이사 경력 누락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넥서스 투자라는 데 근무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자 거기는 근무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거기에서 상임 고문으로 하지 않았냐 다시 물었는데요. 거기도 역시나 부인했습니다. 사회이사로 근무했던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자 이제 김 의원이 김 후보자가 2006년에 광주일보 칼럼에 3번이나 경력을 썼고 또 노컷뉴스와 방송했을 때도 소개를 했는데 그것은 누락된 거 아니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김 후보자가 그럼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이렇게 좀 해명 아닌 해명을 했고요. 본인이 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제 DC인사이트가 2006년 당시에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DC인사이트에 각각 50억씩 투자한 회사가 넥서스 투자회사였고요. IMC라는 회사였는데요. IMC 모 회사가 글로벌 리소스 뭐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김 후보자가 두 회사의 근무 자료를 미제출했고 또 이때 당시에 글로벌 리소스의 8.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IC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경영자가 김 후보자와 같은 날 글로벌 리소스의 등기 임원이 됐는데 그 경영자가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소액 주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진짜 뭐 넥서스 수자 상임 고문을 했는데 그거를 또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시인한 이런 모양새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키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직원들 관련된 복지나 이런 게 좀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김행 후보자 청문회 준비는 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고님께서도 같은 종류의 취지의 말을 올리셨지만 각자 맡은 분야의 질의응답과 관련된 준비를 잘 하셔서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돋보였습니다. 청문 도중 도망간 이 범죄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 법적 조치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이랬는데 자 하다가 도망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어제 밤 10시 정도가 넘어설 무렵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에게 딸과 사위를 통해서 재산 은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 후보자가 그런 일 없고 그냥 고발하세요.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요. 이제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이건 이제 감당 안 되시면 이제 사퇴를 하라.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라.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어겼다. 이러면서 또 고성이 오갔고요. 거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권 위원장이 10분 정회 후에 후보자가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10분 뒤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지켜봤더니 11시 한 45분 정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했고 권 위원장이 어제 후보자가 자신의 말처럼 그레이트 엑시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자정이 다 돼서 청문회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면서 단독으로 청문회 연장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레이트 엑시트라는 것은 여가부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가부 장관이 되면 아주 멋지게 여가부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에서 지금 아마 비유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도망갔다. 도망갔다. 주량량 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망갔는지 주량량 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지금 보기까지는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당 의원들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청문회에서 본인의 모든 것을 제대로 성실하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당 사람들이 갑시다 이런다고 쫓아나가는 것도 황당하고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을 데려가는 그 당 의원들도 황당하고 오늘 차수 변경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중인 건데 청문회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보고 이와 관련돼서는 정말 좀 조치를 좀 제대로 취하는 것이 국회가 더 이상 창피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난리 났었어요. 네, 이거는 좀 영상 먼저 준비되어 있어서 한번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지금 카메라 분들이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카메라 분들 오늘 장관님께 후보자님께 허락 맡으셨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꼬치가 정말. 왜 이렇게 예매를 시켰습니까? 예매가 아니고 제가 이거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되시네. 네, 영상처럼 과거 유인천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이념 프레임을 통한 문학의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뭐 XX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유인촌 후보자 MB 때 블랙리스트 없었다.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인이 아니다. 행동가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요. 본인이 기자들한테 A, C땡 얘기한 거는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모경 의원이 꼬치꼬치 지금 캐물어 썼었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논조처럼 이 특정 포털 사이트를 향해서 가짜뉴스 생산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여당에서 하지 말라는 언론과 관련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어제 네.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이모경 의원이 그 사진 기자와 영상 기자를 향해서 뭐 당부 아닌 당부를 하면서 그 영상을 틀기 위한 약간 빌드업이 좀 보였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이 나온 다음에 유 장관 후보자가 그 허위 가짜 뉴스다. 자신은 이제 욕을 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흥분돼서 감정이 격했지만 욕은 하지 않았는데 자막에 XX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랑 이제 질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언급했는데 배 의원이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YTN에서 자막을 달아 오해를 받은 것 같다. 유 후보자의 그런 억울한 사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잘못된 뉴스들이 가짜 뉴스로 많이 양산됐다. 이렇게 했고요. 또 본인은 자신이 이제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 후보자에게 문체부가 되면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뉴스픽에서 검사를 하거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요청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그냥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거 YTN 잘못이야. 자막을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실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배현진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 바이든 난리만 할 때도 같은 취지로 실드 치다가 망신당했었잖아요. YTN이 해명하십시오. YTN이 진짜 그렇게 자막을 없는 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자막 집어넣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 고매하시고 훌륭하신 분을 욕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YTN이 보도했으니까 YTN이 한번 그때 영상 까고 공개하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TN 관계자 여러분. 참, 우리 국민들이 누군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앙호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다음 소식은 못 전할 것 같고요.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진성진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조금 전에 광고 보셨습니다만 요즘 절찬리에 판매 중인 국보국밥 8종 세트 여러분들께 정말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그리고 우거지 순댓국이죠. 이게 맛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거나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하시는 제품이니까요. 비주얼도 되게 맛있게 생겼죠. 저기 닭게장, 소고기 국밥, 수육국밥이 있는데요. 다 국밥들이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편하게 한 끼 드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니까요.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쿠폰도 받으시고 식구들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일.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선거는 6일하고 7일입니다만, 어쨌든 본선거는 1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각오랄까?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간 게 있는데, 오늘은요,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진성준 의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바쁘실 텐데. 예. 진성준 의원님은 지역구가 강서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서구는 가불병 이렇게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저는 을입니다. 그렇구나. 그 강서을은 뭐 강서을뿐만 아니라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16년 동안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잘해주겠다. 이걸 지금 사실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강서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히 마곡지구의 그 첨단 연구단지가 완성되면서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권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7년 전에 비해서 2016년에 강서구의 1년 예산이 한 6천억 원 정도 됐는데 네. 7년 후인 지금은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 원이요? 2배 늘었습니다. 와. 그만큼 지역에서 세수도 늘어났다는 얘기고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살림의 규모도 그렇게 늘어났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기존에 2이었다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3개로 늘어난 만큼 강서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 그럼 그게 가짜뉴스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네. 왜냐면 사람들 잘 모르고 예. 딱 그런 그 글씨만 보면은 진짜 그런가 보해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를테면 선동이죠. 정치 네, 선동인데, 네. 그러니까 정작 강서구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 강서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사실 의원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또 의원님께서 밀고 있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진교훈 후보는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한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우리 진 후보를 어떻게 좀 PR하실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가 구청장 후보로 나온 선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진성준의 선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패배한다면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6개월 앞당겨서 치른다는 심정으로 뛰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저뿐만 아니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서평의 한정혜 의원이나 강서갑의 강선우 의원 이런 분들 다 그렇게 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의 전초전이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로 나타나는 표심이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강서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거두려고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건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딱 3표 모자릅니다. 근데 사실 분위기는 되게 좋다고 제가 듣긴 들었었거든요. 판세를 지금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 뵙는 우리 주민들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뭐 폭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예. 정말 엉터리고 뭐 무도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거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계기가 뭐가 있을까? 마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의 유일 선거로 있는 만큼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라고 네. 다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꼭 손을 잡고 이번에 꼭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당부들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정작 당신들께서 표를 찍어줘야 뭐 승부가 갈리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저희들 손을 붙잡고 꼭 이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강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정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서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지난번에 뽑아준 구청장이 죄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을 뽑기로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의사소통 한 라인을 뭐 개설해서 얘기를 잘하더니만 갑자기 사면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한다고. 네. 이거 되게 웃기고 아이러니하고 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도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정말 몰상식한 근데 일이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원칙적으로 그런 사람을 공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원래는 안 하려고 또 생각도 했었잖아요. 그러기도 했고 예, 예. 그들 당헌 당규에도 그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귀책 사유의 당사자, 장본인을 또 공천했단 말이죠. 그것을 진교훈 후보가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경기에 다시 뛰고 있다. 예. 뭐 레드카드 받고 퇴장당하면 다 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도무지 우리 강서 구민들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이게 무도한 처사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네. 더구나 무슨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공영제에 네, 따라서. 그런데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구민들이 책임을 져요. 선거 비용을. 그게 정확하게 3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억 얘기 나오는 건데. 예. 강서 구민들이 당신들 세금을 들여가지고 김태우 보궐선거를 일으킨 장본인의 선거를 치러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후보나 여당의 논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폭파돼야 됩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1심, 2심, 3심이 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법원에서 당신 무죄야라고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네. 대법원이 판사들이 멍청하게 다 유죄를 때리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그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말이 안 되죠. 법원이 엉터리 판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 뭐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그렇게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 이번 건은 진짜 제가 봐도 조금 심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뭐,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날 찍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원래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 어떻게 보궐선거는 사람들이 투표 잘 안 하는데. 네.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년에 이런 보궐선거, 특히 정치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는 사실은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25% 내외의 투표율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대 반, 뭐 예측 반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서 구민들이 이 투표를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다려온 선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년의 보궐선거보다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네. 전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전 투표가 좀 본 투표보다는
시간도 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죠. 토요일 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본인의 권리를 좀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여당은 지역 발전론을 내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태우 씨는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개설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가까우니 이 사람을 구청장으로 뽑아 놓아야지 이 강서구가 발전한다. 뭐 이런 취지겠죠. 뭐 그러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진기원 후보는 경찰로 잔뼈가 굵은 분인데 네. 경찰 행정하고 이 주민 복지 행정하고 이런 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직접 연결도 하면서 모든 종류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다 해올 수 있다는 장점을 내걸고 있는데 진기원 후보는 내가 경찰이니까 치안 잘해줄게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저도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세상에 어떤 국민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까? 뭐 그런 법은 없고요. 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하는 분인데 강서구만 붙잡고 핫라인 개설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240여 개 지자체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럼 그것도 얘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죠. 가짜 주장이에요? 예. 그런 거고 우리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경찰 행정이 이 강서구청과 직결되는 바가 있는가 싶었는데 진교훈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 행정은 종합 행정에 가깝더라고요. 특히 검찰과 비교하면 네. 우리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검찰은 말 그대로 뭐 경찰에서 수사된 것이나 검찰의 수사에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네. 수사 행정이 전부죠. 그런데 경찰은 그 이전에 범죄 예방, 치안, 교통, 생활 안전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강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종합행정에 가까운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행정의 폭이 넓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최근에 뭐 각종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만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만일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만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행정을 맡았다면 그런 사건이 발생했겠는가. 그렇게 보면 적어도 진교훈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같은 또는 오송 참사 같은 사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교훈 후보가 경찰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한번 검증해봐라.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쪽 동네 여론조사 결론도 그렇고 동향도 그렇고 또 당위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진교훈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격차를 벌리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뉴스가 어제 났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진기훈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붙이고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진기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한 명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의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었다.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사무소, 거리, 식당 등에 살포, 비치, 호텔 투입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진기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뭐 명함을 상가에 이렇게
뭐 뿌렸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몇 장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함을 뭐 상가에 이렇게 조금 두었다고 해서 뭐 구청장직을 상실할 정도의 뭐 형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뭐 벌금형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현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뭐 이를테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또는 뭐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든지, 뭐 금품을 살포했다든지, 뭐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나 상실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명함 몇 장 뿌렸다고 무슨 정장직을 상실하는, 그거는 김태우 후보가 자신이 그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청장직을 상실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본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원에서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그렇죠. 범죄자다 해가지고 청장직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공익 제보자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든요. 당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좀 흠집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 여부를 저희 캠프 차원에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254조 2항 그리고 255조 2항 관련된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 실제 이게 이제 부인이 하는 거하고 또 제3자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실제 그 행위태양이 어떠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건데, 어제 입장을 내시긴 내셨더라고요.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이게 무슨 그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리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좀 분명하게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진교훈 후보 캠프에서 나온 얘기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해서는 공선법상 후보자의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뭐 어떤 종류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혹은 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렇게 아주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 아닌 이상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좀 사실이 아니다.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주장이죠.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구청장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법원에 의해 가지고 제동이 걸려서 그 직을 상실했었는데, 구청장 시절 평가가 어땠는지, 또 실제 이 동네에서 안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1,000만 원짜리 전세권이라는 게 있는지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뭔가 깨림직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거든요. 먼저 저희들이 듣는 바로 구정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를테면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없으시죠, 분이에요. 네, 그렇죠.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사도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가 아니라 정보를 주로 수집했던 그렇죠,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난 10개월 동안 강서구정이 엉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소문은 한 공무원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네. 당신 왜 민주당 색깔인 파란 점퍼를 입고 있냐 해가지고 좌천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무슨 구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 소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실인지 확인도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듣는 얘기로는 구정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분의 주거지가 불투명해요. 성동구 성수동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성남시 분당에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작 구청장 재직 시절에 재산 신고한 것에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무슨 원룸인지 이런 것이
신고돼 있단 말씀이죠.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라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인데 이거를 그 신청서인가 뭐 거기 자료에는 1,000만 원 전세권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전세권이라고 또 써놨어요.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면은 그 원룸에 그 김태우 후보의 가족들 모두가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아니겠죠. 본인의 그냥 일시적인 숙소 내지는 선거용 주거지 확보를 주소지 확보를 위한 위장 무슨 전세가 아니겠나? 네네.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해라. 네. 어찌 집을 두 채씩이나 갖고 있는 분이 강서구에서는 원룸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사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는 정말 거기 놔두고 사실은 여기서 안 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그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얘기는 싹 다 빼버리고 지금 무슨 화곡동에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소유의 두 채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전세를 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하나는 채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건가? 그냥 그렇지 않으면 빈집으로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서구에서 빌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빈집으로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 정말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점을 투명하게 밝혀라 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 착오에 의해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강서구가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항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네, 그 공항 문제가 크죠. 공항시설법 34조에 의해서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시에 표시된 어떤 높이보다 더 높은 걸 못 짓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장애물 설치 같은 것들을 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보관이 있으실까요? 네. 강서구 면적의 95%가 고도 제한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층 개발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강서구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저희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우리나라 고도 제한 규정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항공기구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국제 항공기구에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침내 국제 항공기구가 TF를 만들어서 2년간 연구한 끝에 새로운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초안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아이카오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가가 195개 나라인데 이 나라들로부터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새로운 국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일정이고 그렇게 국제 규정이 마련되면 회원국가들은 3년간 준비를 해서 2028년부터는 새로운 고도 제한 규정을 적용 실시한다라고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구민들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강남처럼 막 수십 층 빌딩이 막 올라서고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동안의 고도 제한으로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나 또 주거 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았던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린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아요. 이 강서구가 특히 화곡동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고층을 못 지으니까 저층으로 계속해서 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이겠죠. 그러니까 저층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의 피해가 많이 더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런 제한들이 많이 풀릴 것이고 지금 남부 순환도로를 또 지화하신다고 얘기를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남부 순환도로 전 구간은 아니고요. 적어도 좀 공항을 지나는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뭐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2021년 12월 달에 김포공항을 혁신 개발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서 고시했습니다. 네. 이제 김포공항이 이런 상태로 둘 게 아니고 싹 다 혁신해서 미래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M의 근거지로 만들고 거기를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큰 계획을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김포공항이 혁신되게 되면 이 김포공항 혁신의 성과가 강석으로 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공항 주변에 울타리까지 쳐졌는데 지금 그 울타리는 없어졌거든요. 경계가 없어지는군요. 주민 친화형 공항, 산업형 공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자면 공항과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 요 공항 구간만큼은 지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공약을 내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지하화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다 그런 계산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 총선의 전초전 얘기도 하고 양당이 사활을 걸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하면 끝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우리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투표는 참고로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강서구 내 주민센터에서 어디든 가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이 무책임하고 무도한 폭정에 경고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뻔뻔하게 다시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장본인이 출마한 데 따른 그러니까요. 장본인을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삼중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투표에 임하셔서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동시에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3년간 경찰에 봉직하면서 안전, 치안 분야의 행정 전문가인 진교훈 후보가 강서구의 살림을 맡을 적임자다. 그래서 지난 10개월간 강서구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새로운 행정 전문가가 강서구정을 맡아서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 무엇보다 더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진교훈 후보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진성준 의원은 아주 그냥 몽동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읍소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 어느 당 사람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실제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냐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로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사심을 갖지 않느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이게 더 사실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두 후보 중에서는 진교훈 후보가 더 그런 기준에 적절하고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예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의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이어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1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강철 이빨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김행 후보자하고 유인촌 후보자 어제 청문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뭐, 이렇게 보니까 국회 내 가지고는 아주 뭐, 비교적 신원식 그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는 겉은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고압적이고, 네. 이미 뭐 청문회 요식행위로 치부하겠다는 그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죠. 되게 불성실했는데요. 아니, 우선 뭐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만 봐도, 예, 그리고 특히 김행 후보자가 제일 눈길을 끌었는데, 네. 예, 이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그 무슨 기업관을 가지고 회사? 언론사를 운영해 왔는지. 저도 언론사 10년 하는 동안 완전히 맞아요. 골병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모든 걸 다 쏟아봤어요. 시간, 건강, 돈. 다 그랬는데. 아참, 뭐, 그냥 처음에 부실한 회사라 그러면서도 알뜰하게 빼먹었더라고. 네. 언론을 하는 입장에선 그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언론인 출신이잖아, 원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언론을 통한 어떤 기자 사회적 출신이죠. 기여라는 공적 의식이 있었는가. 이 점에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나가고 한다 할 때는 가시밭길을 가는 어떤 거 자기 희생에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근데 무슨 뭐 보니까 어떤 그 성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어떤 기사라든가 또 해외 나갔을 때도 뭐 체류비 빼먹는 거라든가 네. 이렇게 알뜰하게 빼먹는 게 기존 언론의 어떤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언론 사업을 해버리니까 그거 참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있을까? 아니 그리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또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 김행 후보자한테 용해인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노립니까? 사퇴하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그 고위공직자로 진출하는 정무직 공직자들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재테크들의 아주 귀재들이야? 아니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요. 아니 그것도 귀재도 좋은데 갑자기 막 늘어나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160 몇 억 막 이런 재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청와대 대변인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한 10몇 억? 네. 요 정도였거든요. 뭐 5배, 6배 올리는 게 이게 벌써 한두 번 본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강남의 졸부회가 집단 DNA가 돼버렸다. 강남 졸부. 다들 뭐 보면은 그 부동산 매매로 차액. 그거 아니면은 어디 투자. 네. 이런 어떤 재테크. 다 이런 걸 하나씩 걸고 있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저도 아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뭐 꼭 부러워한다기보담도 그런데 어쩌면 다들 이렇게 비슷비슷한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 돈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벌게 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물론 그 회사의 그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평가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좀 이상하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났던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용해인 의원도 화가 많이 났는데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이게 제목인 거야 기사에. 네. 이 위키트리에. 그다음에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이것도 그 따옴표 친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이것도 역시 그 기사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바로 이 김행 후보자가 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기사예요.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이 기사를 거론을 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켜 놓고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행 후보자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은 보통 언론을 질타할 때 쓰는 말인데 본인이
이게 현실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다면 이거 뭐 아주 경악할 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어뷰징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정말로 부끄러운 종류의 기사들만 쭉쭉쭉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유도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이 회사가 보였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후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좀 더 기사다운 가치가 있는 기사 쓰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언론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언론 하는 사람 심지어 유튜브도 그러는데 네. 이게 이 언론 플랫폼 하나가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불나방처럼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출신으로서는 자기가 누려온 어떤 품격과 명예심이 있는 건데 그럼요. 이렇게 이제 새로 뭔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심지어 돈까지 다 한 손에 다 주겠다는 이런 언론관이 엿보이는 거거든. 바로 이 대목에서요. 네. 예. 그러니까 언론을 왜 하는가 우리가. 저는 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소통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집이 없어서 그런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가지고 임했는가. 그것도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을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고 작정을 했나 봐.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 선거는 지금 뭐 민주당에 유리해 보입니다만은 더 결정타는 이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 나오니까 유인천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거짓말하는 거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거짓말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없었다. 네. 그다음에 욕 안 했다. 나 욕하지 않았다. 그때 예. 욕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예. 그리고 왜 윤 대통령이 나 구속도 안 시키고 기소도 안 됐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아니 구속도 안 됐다는 건 이재명 대표도 구속도 안 됐는데. 근데들만 그랬는데 그렇다고 죄 없다는 거 아니다. 이거 네. 한동훈 장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 그럼 같은 얘기지 뭘 그렇게 따지면은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법감정이라든가 이 어떤 자기 도덕의 기준이라는 건 따로 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버티고 보겠다는 거지. 저 말은 뭐 그다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아까운 시간 할애해서 네. 평가할 만한 수준의 말인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엉터리여도 대통령 임명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기정사실이죠.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고 이 두 명에 대해서도 이제 청문회를 거쳤으니까 이제는 최단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할 겁니다. 아휴,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하고 소통한다더니 국민들 말을 한 개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도 없고 뭡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네. 우리가 보기에 왜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 무시하고 소통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사람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선생이 잘못 가르쳤어. 시험 범위도 잘못 가르쳐줬어. 참고서도 이상해. 학원은 사기꾼이야. 뭐가 이유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유아적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그럼 다음 시험 잘 보겠어요? 대부분 야, 내가 뭘 놓쳤냐? 분명히 나 시험에 충실히 대비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학생이 대부분 다음 시험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없어요. 지금 막바지에 몰린 거예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네. 1열하고 뒷열의 폭이 좁아서 짜임새 있게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공간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최전방에다 투입해 놨다고 네. 수비를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뚫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바지에 몰리는 듯한 행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네.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시험 성적의 저조함을 선생과
참고서에 이제 돌려가지고 그걸 적개심으로 이렇게 튀기는 네. 이런 어떤 그 행태이기 때문에 저건 가만 놔두면 돼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딱 한 달간 무건 수행하면 지지율 10% 오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당 탓, 언론 탓, 또 뭐 저기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저기 어디 그 봉사활동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민생 현장 또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하고 어울리는 거 딱 한 달만 하면은 최소 10% 오르는 정권이에요. 최소. 그래요? 그거 되게 신박한 이론인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정신의학에서 내 찾아낸 용어인데 네. 병적 다변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다변증이요? 병적 다변증.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이 말을 갖다가 이 불평불만을 쉴 수가 없는 거야.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수도꼭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걸 갖다 누굴 향한 엄청난 자기 어떤 그 불만, 적개심 이거를 쏟아내야만 해소가 되는데 이걸 병적 다변증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금 이 정부가 처해 있는 그 멘탈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면복권 시켜 강서구청장 내보내고 뭐 그냥 청문회 나가 계기라 그러고 저기 뭐야 여차하면 걷어차라 그러고 이 지침이 끝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용산에서 끝도 없이 내려 끝도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 후보자들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정치 무기화한 대통령이 뒷배로 있다고 믿고서 까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쭉 나가는데 끊임없이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네. 아마 청문회 디테일까지 용산에서 다 들여다볼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보안, 안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68명을 나열하면서 수박당도 감별 명단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네. 의원들의 정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뭐 검사 탄핵에 찬성하냐 아니냐, 뭐에 찬성하냐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정책에서 네. 그들이 표현했던 소신이나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반대되는 얘기만 한다. 이 사람은 뭐 이건 반대했다가 저건 찬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쭉 매기고 그래서 가장 이제 당에 도움이 안 될 사람 내지는 가장 이제 겉과 속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사실은 쓰이기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누구보다 민주당을 많이 비판한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 특히 2% 나와서 그랬는데. 그렇죠. 네. 자,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한 6일 정도 무건 수행을 해보니까 좀 성찰이 생기는데 네. 가장 많이 드는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윤석열 이후에 대안책 세계를 상상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고 싸우면서 나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16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성향 분석표가 있고 뭘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요즘 저기 이제 그 기존 현역 의원하고 각을 세우는. 네, 왜 경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예, 이런 어떤 그 양상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저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비전 또 그걸 갖고 현재에서 총선을 넘어가지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이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자기 구상이 없이 이런 어떤 내전 상황으로 혹시 가겠다는 거냐? 그러면 혹시라도 윤석열과 싸우다가 네. 우리도 괴물이 돼가는 거 아닌가? 아이고. 그게 이게 이제 수박대 갭달 프레임으로 당을 다시 한번 이게 리모델링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는 일단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마저 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 괴물은 우리가 청소하고 정상화된 국가로 가고
새로운 어떤 대안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드리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하고 있는 이 노력을.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자가 면역,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격하나 네. 이게 이제 심화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면역 체계가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건데, 아니, 만약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당내에 어떤 단결할 줄 모르고 어떤 스스로 헌신할 줄 모르는 당내에 어떤 많은 비계사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다음 총선에서 다이어트해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 근육질에 그렇죠. 어떤 네. 정치 근육이 튼튼한 신인들이 대활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자가 면역의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 걱정이 알겠습니다. 되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었고 우리 대표팀 참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우리 팀을 괴뢰라고 했어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연휴 동안에 네. 그 평소에 못 보던 한반도 관련 어떤 기사 또 주변 상황이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참 우리 선수들 예쁘고 정말 실력 네, 있고 네. 멋있고 이런 거. 난 탁구 복식 시상식에 완전히 뿅 갔어요. 난 짧은 쇼츠 영상에 완전히 넋이 나갔는데, 의외로 내가 기성세대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왜 웃기냐고 대부분 반문을 하대. 왜요? 거기서 유머의 감성을 못 느껴. 유머 코드가 다르구나. 특히 우리 같은 꼰대들.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정서가 너무 메말랐구나. 이런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 내가. 아니, 얼마나 즐겁고, 이런 걸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야. 네네. 설명을 한참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꼰대들이 메마른 정서에 기겁을 했고, 두 번째, 북한이 괴뢰라고 이제 중계방송을 하면서, 또 시상식에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되는데, 우리 남한에 대한, 적대 혐오, 원초적 증오심이 이제 끌어오르고 있구나. 이게 언젠가, 터질 것 같다?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준다. 네. 이런 점인데 여기에다가 엊그제 나온 기사. 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인 3,200명을 설문조사했잖아요. 네. 2021년에 만약에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침공을 받으면 도와줘야 되느냐에 63%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50%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었군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두 자릿수가 줄어들었고. 왜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소프트 파워, 매력 국가로서의 이 어떤 호감도가 확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만난 정상들의 일부가 부산 엑스포에서 사우디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출이 반등이라 그러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쭉 일련의 기사들을 봤을 때 아시안 게임에서 미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가는 이 하나의 지금 주변 판도가 네. 굉장히 대한민국이 폐쇄적으로 우리를 정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네. 주식만 보더라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시가총액 8%가 줄었는데 주변 국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오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도 엉망진창이에요. 혼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최근에 이걸 보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네. 이 어떤 국가의 파워가 왜 이렇게 빨리 망가졌는지. 고갈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방송이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거 찬물 먹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상황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저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도 그래요. 이번에서 우리 선수들이 저렇게 민간 외교를 많이 했다면 이런 걸 대중관계 회복에 써야죠. 어떤 계기로 그 외교의 자산으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파워를 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계속 북한을 그과의 어떤 각이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왜 아시안 게임에 반중 기사가 많이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걱정이에요. 저 정부는 어떤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 외교에 이것처럼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중 관계의 어떤 모멘텀으로 안 삼는다? 이건 포기하겠다는 얘기.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아깝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 계속 북한하고 러시아랑 중국을 자극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이제 러시아에 대포를 이전하기 시작했대요. 북한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의 날 최전방 25사단 방문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공산전체주의라는 프레임이 온 어떤 그 모든 언행을 다 그냥 네. 그 규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지배를 당해버리니까 이게 뭐 저기 전방 25사단 찾아가서는 초강경 발언,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히 그 저기 독립영웅 흉상철거뿐만이 아니라 아예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폐기해버리는. 네. 여기 지금 육사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연휴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군을 하나의 이념의 돌격대로 이렇게 앞세우면서 어떤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어떻게든 적개심을 부리고 역사를 지우는 이런 어떤 그 양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저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극단주의 프레임에 이미 포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세의 기사도 정신과 비슷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네. 십자군 전쟁을 하는 종교 네. 전쟁을 하는 그런 그걸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그 극우 통치, 네. 그다음에 안보 지상주의 이 두 가지로 올해 마지막 국정을 끌고 갈 작정이다. 그러니까 안보 지상주의는 뭐냐? 안보의 가치를 위해서는 모든 걸다 경제적이거나 희생이죠. 사회적인 어떤 그 이익의 일부를 희생할 수도 있다. 이게 안보 국가의 출현이에요. 안보 지상주의.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시 국가, 통제 국가의 출현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안보 지상주의고, 두 번째 극우 통치인데 그게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예, 맞아요. 여실히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대 수레바퀴의 축으로 간다. 그게 이제 국군의 날과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 변수를 꼭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네. 여쭤볼 건데 트럼프가 지금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원 의장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 내지는 내가 미는 사람을 당선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되게 많대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된다고 지금 주선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지금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북한이랑 저쪽이랑 이렇게 막 적대시하는 이런 정책 펴는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는 그런 바뀌죠. 정책을 트럼프가 또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급변치마죠. 다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등장하는 트럼프는 일기 트럼프 때보다 더 훨씬 셀 텐데. 단단해. 그렇죠. 단단하고 훨씬 더 아주 그 정교한 어떤 계획을 갖고 등장하는데, 이번 여름경부터 제가 미국에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신보수주의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책들.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공통점이 첫째 반엘리트주의. 그러니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저놈들 다 썩었다. 그런 어떤 그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이 반엘리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백인들 자기네 그 인종은 일하는 기본으로 깔고. 네. 두 번째가 그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런 가치가 아니라 가족, 종교, 공동체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옛날 아주 기본적인 보수적인 그런 기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식의 그 미국 근본주의, 고립주의 이쪽으로 새로운 신보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판 뉴라이트예요. 지금 거기에 트럼프가 접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2차 대전 초기에 네. 그 미국이 처음에 2차 대전 개입 안 하려고 그건 유럽이나 싸워 이러면서 등을 돌려버렸었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아예 전쟁 개입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었다고. 그래서 초기에 참전을 못한 거거든. 그래서 희생이 커진 거잖아요. 나중에 이걸 성찰하고 반성했지만 그때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좀 분위기 이상이잖아요. 아니 자유주의 연대가 깨지고 있어요. 네, 지금 깨지고 분위기가 있어요. 다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이상한 방향으로 막 정말 시대착오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본류인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네. 그 하원 의장 해임은요. 2021년 2월에 그 일군의 폭도들이 미 하원에 난입했던 사건 이후로 가장 중요한 충격입니다. 의회주의와 그 상권 분립, 더 나아가 미국의 민주주의는 고장났다. 이런 어떤 현상으로 그때 21년 2월과 지금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들을 결속시켜서 연대하는 계기로 삼아왔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깨지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이에 러시아는 회복했어요. 그래요? IMF 보고서가 나왔어요. 올해 러시아 성장률 1.3%, 내년 1.5%, 더 증가하고 러시아 자체 발표는 2.8%.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아. 그러니까요. 아니 서방이 제재해서 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실패 국가로 만들겠다는 러시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웬 말이야? 너무 충격인데요. 회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실패,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자유주의 연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이 가장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앞서서 얘기했던 게 자유의 연대, 그렇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입니다. 네. 그게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 대통령 머리에만 있는 것 같아. 존재하는 거냐 이거죠. 아이고, 진짜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하고 뭐 상황에 대해서 좀 해석해드리고 해법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상황 자체가. 방법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추석 연휴 또 지나시고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뵈니까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네. 했는데 또 자세한 얘기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얘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적당한 것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컨설팅 받아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연결이 됩니다. 자, 영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월요일 날 쉬고 왜냐하면 월요일 날 공휴일 한글날이니까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